네, 국민의힘이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회 띄우는 절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공개 기자회견도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 상황 이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아직은 최고위원이신 거죠? 네, 아직은 최고위원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대위 출범이 되면 기존 최고위원은 그냥 자동 해산이 되는 겁니까, 일단? 예, 자동으로 이제 비대위가 출범과 동시에 최고위는 해산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동으로 그거는 사퇴 당하겠죠. 예. 사퇴 당한다. 예, 예. 그럼 최고위원님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거 말씀이신 뭐 거죠? 정치적인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 뭐 이미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을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젠 정말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퇴 당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과는 별도로 최고위원도 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뭐 이준석 대표가 낼 수 있고 제가 낼 수가 있고 당원이 낼 수가 있고 세 주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좀 이준석 대표가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좀. 이준석 대표는 낼 것 같고요.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저도 접해 보면 낼 것 같고. 네. 저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못했고 뭐 저에게는 선택지가 이제 두 개 있겠죠. 그래서 가처분을 낸다와 아니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의 어떤 결과에 따라 수용하고 사퇴 당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당의 혼란을 좀 더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내일 내일 중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둘 중에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혹시 이런 건 아직은 아닙니까? 예, 아직은 없고 많은 분들한테 계속 조언과 자문 듣고 있고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분탕질에 불과하다. 예, 예. 이 정도에서 끊어야 된다라는 뭐, 취지의 주장을 했고 예, 예.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당 대표로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배 정치인들의 조언도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당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또 비판만 마냥 할 수 없는 게 이미 권력에 눈먼 분들께서 무력으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금 훼손하고 힘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또 너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던데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들이 이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다들 법적 전문가들도 의견들이 분분한데 저는 사실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냐 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을 자초한 많은 권력의 눈먼 분들께서 어차피 기각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데 왜 이 일이 오게 되었는지 왜 가처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 이분들은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가처분 신청하면 기각될 거야 혹은 인용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먼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반성이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기각될 거라고 전망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이제 전례를 보면은 정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법원이 이제 판단을 안 하는 이런 어떤 이전의 전례 이걸 지금 중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각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정당의 어떤 법원이 개입하는 것을 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초유의 상황이고 집권 여당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절차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을 걸게 된다면. 근데 지금 최고위원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인용하면 정말로 혼란상은 거의 정점으로 치닫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인용이 된다면 법원이 지금 전 이 일에 만약에 정말 인용된다면 이 일을 초래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이라든지 그 최고위원들 다 절차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정말 의원직 사퇴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누가 배후했는지도 한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은 정말 왜 정치를 하는지, 왜 국회의원인지, 헌법기관이 왜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배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은 언론에서 추측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윤핵관들이 있겠죠. 예. 근데 이 일에 어쨌든 이 혼란에 이준석 대표가 원인을 제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징계라든지 윤리위 징계라는 것이 어쨌든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 대표로서 원인을 제공했을지 몰라도 모든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이 일을 배후에서 계속해서 조작하고 이렇게 조종했던 윤핵관들한테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최근에 그 이철규 의원께서 뭐 입장 표명하시고 계속 SNS 글 올리시는 거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분이 국회의원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왜요? 아니 그 지금 누구나 지금 다 머리를 숙이고 윤핵관이 아닌 것처럼 지금 행동하는 이 시국에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본인이 내가 윤핵관인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정무 감각이 없나. 저는 그래. 이철규 의원이 작년 연초에 전략부총장이 되셨거든요. 그때를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사실 그때 권영세 지금 장관께서 사무총장이 되시고 이철규 의원께서 부총장 되는 임명안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약간 좀 어떤 이준석 대표가 잠깐 그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었었죠. 이철규 의원이 과거에 지도부를 향해서 막말 쏟아내시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철규 의원이 당대표실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셨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부총장 시켜달라. 아 예. 그래가지고 한 건데 이제 와서 또 지도부를 비판하고 이런 행동들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글쎄요 그분이 왜 정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좀 그 뜬금없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질문을 다시 드려보고 싶은데. 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 체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뒷받침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거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뭐 결정적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뭐 당대표와 대통령께서 당시에는 이제 후보셨죠. 후보 시절에 좀 갈등에서부터 시작한 것 아닌가. 근데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요. 지난 일이었어도 아마 거기에 대한 앙금도 남아 있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게 다 연관됐고 또 이준석 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강기훈 씨라든지 뭐 저도 강기훈 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노력해서 이 대선을 이긴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공보다는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의 대선에서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한다. 네. 오히려 분탕질만 했다. 더 많이 이길 수 있는 것을 더 큰 격차로 이길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당 대표 때문에 굉장히 적은 표차 0.7%포인트 차로 이기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나. 기저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당 대표가 당연히 저는 이번 선거에 공헌이 있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그냥 전국위원회 열고 비대위 띄우고 다시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그러니까 다시 어떤 뭐 정상적인 그러니까 다시 지도 체제가 구축이 되고 지도 체제 핵심은 윤핵관 중심으로 그러니까 구축이 됐다고 막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반이 안정화될까라고 혹시라도 진단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당연히 지금 대통령께 직언하고 이 방향에 있어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윤핵관 중에 누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누가 되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정말 이 반등을 꾀하기가 정말 고심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윤핵관이 되든 비핵관이 되든 뭐 누가 오시든 정말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 언제 한다 이런 것이 가닥이 잡힌 게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없고 그것도 논의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면 내일 전국위원들께서 표결하시겠지만 갈 수밖에 없다면 저는 오히려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지도체제가 불안정하고 집권 여당에 저는 자꾸 비상 상황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뭐 자꾸 집권 여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예. 비대위라는 것은 굉장히 짧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민과 당원이 뽑은 정당성 있는 지도 체제가 자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 보도는 거의 모든 언론이 이제 그 비대위원장 주호영 의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를 하던데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그 미리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뭐 주호영 의원께서 과거에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굉장히 관리형으로서 리더가 있으셨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어려운 시국에 비교적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유지를 하고 원내대표직을 유지를 하니까 그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는 거죠. 현재 해석상으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의원께서 계속해서 제가 언론에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내대표직 사퇴하셔야 된다. 아니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시는 분이 권성동 의원이 되실 수 있는데 본인은 지금 가만히 있고 최고위원들은 일부가 아니죠. 대다수가 사퇴를 했고 근데 본인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이 된다?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본인께서 빨리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원내대표 자리에도 윤핵관이 들어오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거는 정말 염치가 없는 짓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인제 그러니까 뜨는 것까지 보고 혹시라도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사퇴하셔야 된다고 보고 사퇴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요? 사퇴하셔야 되고 그 새로운 원내대표에도 정말 중립적 입장에서 대통령께도 직언하실 수 있고 또 윤핵관과 비핵관과 모든 분들을 이렇게 통합하실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하고는 연락 계속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뭐 계속은 아니고 뭐 필요할 때마다 뭐 살아있는 최고위원 당대표가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차피 혈액정책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미 이제 뭐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신당 창당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세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가정의 가정을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가정의 가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아무래도 당 내에서 모든 싸움을 하려고 하겠죠. 뭐 잘못된 것을 어필하는 것도 당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저희 보수 정당이 분당 체제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 번 있었던 것이고요. 네. 아마 분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효력정책 가처분 신청은 어차피 며칠 안에 이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른바 법적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시한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뭐 그것이 인용되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인용되더라도 대표께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가정인적인 질문이라 제가 여기서 뭐 답변드리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더라도 당대표로서 모든 걸 다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모신 김에 지금 오늘 그 KSOI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가운데 부정평가가 지금 70.1%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자, 해법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저는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을 이제 안 하시는 방향이신 것 같고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인적 쇄신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참모든지 내각이라든지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 보면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나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본인들 혹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정무수석실에서 뭐 이렇게 최고위원들을 사퇴에 종용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 또 혹은 BTS 만나서 굉장히 무례하게 포즈 취해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참모들 모습 보면 이게 무슨 대통령을 위한 행동들인가? 저는 참모분들이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정말 참모분들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요. 또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육부 장관 그 만 5세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두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공론화 없이 처음부터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을 하셨나에 대한 생각 또 뭐 외고 관련해서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밀어붙일 수 있나에 대한 정말 내각 장관분들도 대통령을 생각하고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누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신을 훼손하고 있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대통령께 직언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적 쇄신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 고민 혹시 여기에 가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인적 쇄신을 하는 건가 경질을 하는 건 좋은데
예, 예. 그다음에 다시 또 검증 리스크가 그러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 혹시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간 저하는 측면은 없을까요? 뭐 그런 것이 무섭다 하면 글쎄요. 그거는 저는 너무 극단적인 가정인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요. 지금 안타까운 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출범한 지 100일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도 공석이거든요. 하루빨리 지금 코로나 시국에 보건복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빨리 그렇죠. 대통령께서 좋은 분 또 굉장히 훌륭한 분을 모셔서 장관으로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궁금해서 그런데 그 이른바 그 텔레그램 대화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나오는 강기훈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예, 한 대목 예, 예. 혹시 관련해서 뭔가 좀 더 확인됐거나 지금 그 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뜻으로 그 얘기가 그러니까 있었던 건지? 뭐 당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뭐 그래. 강기훈 씨를 뭐 비대위원회에 앉히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생각부터 오호. 뭐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강기훈 씨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뭐 말 그대로 당내에서 나오는 그런 추측 중에 하나고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기훈 씨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